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의 매일 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입니다. 나는 잘 지키는데 남들은 잘 지키지 않는다. 많은 국민들이 코로나 방역 수칙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남과 자신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른 걸까요? 거리두기 피로감이 상당하지만요. 방역 수칙은요. 여전히 코로나를 막는 중요한 방패입니다. 오늘도 아침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매일경제입니다. 미국 금리 오를 수도 있다. 미국 재무장관이죠. 제닛 옐런 발언에 증시가 출렁거렸다. 어제 우리나라는 휴일이었지만 다른 나라들은 휴일이 아니었거든요. 증시가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경기 과열 안 되도록 이런 얘기하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합니다. 그러자 파장이 커졌죠. 증시가 출렁출렁했습니다. 그러자 미국 긴축 신호탄 전망에 나스닥은 급락했다. 홍콩, 대만 증시 약세다. 물론 그 이후에 약간 진화하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미 말은 나갔습니다. 생각이 드러난 겁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보겠습니다. 사진 좀 봐주실까요? 여기 보면요. 두 사람의 인물이 있습니다. 먼저 이쪽 왼쪽에는 정의용 우리 외교부 장관, 그리고 그 옆에는요. 모태기 도시미스 일본 외무상입니다. 사진을 찍긴 찍었습니다만 굉장히 어색하죠. 웬만하면 악수 좀 하면서 찍을 텐데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아래로 갑니다. 사진만큼 냉랭했던 15개월 만의 만남. 이상한 거죠? 우리나라와 일본의 외교장관이 15개월 동안 안 만났다는 거예요. 한일 외교장관 한미일 회담 후에 20분 회동했습니다. 통역 끼웠으면 10분이네요. 말한 건. 대화에 물고 텄지만 현안들에 대해서는 평행선이다. 어떻게 보면 마지못해 만났다. 이런 느낌도 좀 묻어납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당 임혜숙, 박준영, 노영욱 장관 후보자들입니다. 임명 강행을 고심하고 있다. 여기 강행을 할지 말지 이 부분인 거죠. 김부겸, 김호수 청문회 앞으로 올 청문회도 있고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청문회도 있습니다. 여기에 영향을 줄까 우려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당은 지명 철회나 자진 사퇴해야 한다. 이렇게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선일보 확인해 보겠습니다. 변이 코로나의 습격 5월이 불안하다. 이런 제목으로 돼 있습니다. 울산 영국발 변이 확산의 초비상이고요. 다중시설 근무 5만 명 검사 명령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5월에는 가족 모임도 많고 이동도 많은데 전국으로 확산될 가능성, 이거 굉장히 걱정을 해야 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뉴스의 행간을 풍부하게 읽어주시기 위해 네 분께서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 오늘도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현근택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와 계시고요. 세 번째 자리에는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자리에는 박창한 장한대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주요 이슈들을 네 가지 키워드로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입니다. 자, 네 가지 키워드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야당도 칭찬했다. 이런 경우는 극히 아주 매우 드물죠. 지난 4일 5명의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있었죠. 주로 주목을 받은 것은 좀 논란이 됐던 후보자들이었는데 그 사이에 한 명의 장관 후보자는요. 야당으로부터도 극찬을 받았습니다. 늦게까지 진행됐지만요. 그 사이에 칭찬이 많았고요. 그리고 오늘 청문 보고서 큰 문제 없이 채택될 예정입니다. 이 얘기 준비돼 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세계 여행비. 여당의 대선 주자 한 분이
뭐 공약까지는 아니고요. 약간 제안성 발언을 했습니다. 대학 진학을 안 하는 청년들에게 뭐 세계 여행비 한 1,000만 원씩 주면 어떨까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논란이 되고 있죠. 자, 세 번째 키워드는요. 휴대폰 찾아라. 한강변에서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계속 얘기가 있습니다.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휴대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마지막 키워드는 백신이 힘이다. 그렇죠. 코로나19를 막는데 백신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러나 부작용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자, 백신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부작용도 있고 그리고 막아주는 효과도 있고 이 두 가지 내용 오늘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청문회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장관 후보자 5명에 대한 청문회. 그러나 여전히 고민이 남아있고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얘기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오늘 참 많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나 여당도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 박준영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놓고 고심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그럼 고심의 내용은 무엇일까? 여기입니다. 재보궐선거 참패 뒤에 밀어붙이기가 부담이다. 그 전처럼 장관 후보자, 뭐 임명, 청문보고서 채택 이런 거 밀어붙이기가 영 부담스럽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노영욱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아쉽지만 이 인물은 감당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두 명으로 약간 초점이 두어진다는 거죠. 중진 의원 한 분의 얘기입니다. 내로남불 탈피 시금석이 될 것이다. 야당은 임혜숙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습니다. 그럼 뭐 다른 두 명의 후보에 대해서 일단 부적격 뭐 이런 판단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돼서 야당의 논평이 좀 있는데요. 그 내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 능력과 전문성을 따져보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기본 자질부터 짚고 넘어가는데 한참이 걸리니 민망하고 허망하기 짝이 없습니다. 임기 1년 남았으니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인식은 이제 버리시고 과연 이 정권의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고위공직자로 이 후보들이 적합한지 국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악수를 두지 않기를 권고드립니다. 야당은 저런 반응이죠. 그리고 여당 내에서도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어요.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 지도부의 고민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당 새 지도부 첫 시험대가 된 임박노.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3명 장관 후보자의 성을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 그럼 새 지도부의 고민, 어느 방향에서 지금 고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 여기 보겠습니다. 야당이 공개적으로 반대하는데 단독으로 채택을 할 땐 그러니까 청문보고서 채택이죠. 독주 모양새, 이게 그동안 지적을 받았는데 이 모양새가 난다. 그리고요, 청와대 검증을 거친 후보자들입니다. 그런데 거친 후보 난색을 표하면 원팀 기조가 훼손될까 우려도 된다. 두 가지 고민이 있는 겁니다, 지금. 자, 이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에 몸담고 계신 정근택 전 부위원장. 지금 민주당 분위기는 정말 어떻습니까? 뭐 명확하게 얘기는 잘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지금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전 같으면 뭐 특별히 고민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보궐선거에서 민심이 많이 드러났잖아요. 근데 지금 임혜숙 후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뭐 저는 그 자녀들 남편과 뭐 동반 학회 이런 거는 사실은 약간 문화적인 면이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학회 참석하고 이럴 때는 이제
가족 데리고 와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예. 비용을 이제 따로 내기 때문에 그 문제 같은데 이제 다른 부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위장 전입이라든지 뭐 논문 사후계약서라든지 아니면 그렇죠. 예. 논문 문제 물론 그것도 남편 문제이긴 합니다만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송영길 당대표도 내로남불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거를 좀 고치겠다 했거든요. 예. 그리고 아마 뭐 변화 혁신 얘기했기 때문에 세 분 다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메스크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개인적인 고민은 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저도 뭐 전화를 좀 받긴 했는데 예. 뭐 구체적으로 누가 뭐 어떻다라고 의견 표명은 잘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근데 아마 내부적으로는 좀 고민하지 않겠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 가장 큰 고민은 임혜숙 과기부 장관 후보자가 가장 큰 고민 대상이고 그다음에 그렇죠. 박준영 후보자나 노영호 후보자는 어떻습니까? 노영호 후보자 같은 경우는 아마 이제 세종시에 뭐 분양받았다는 건데 예. 공무원들 분양받은 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대부분 이제 세종시 공무원 잘 안 내려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집 있는 분도 이제 분양권을 많이 주고 그랬었죠. 이제 그런 부분이라 그 당시 분위기로는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는 그건 이해할 만한 대목이 있다는 거고. 박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부인 문제이긴 예. 합니다만 사실은 그걸 뭐 집에서 쓰려고 그만큼 많이 샀겠는가라는 걸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문제 같아요. 제가 예. 봐도. 왜냐하면 그래서 해명이 오히려 좀 아쉬움이 있어요. 좀 실수했다라고 하면 좋은데 내가 다 살려고 쓴 거다. 쌍질레를 8개나 집에서 쓰지는 않잖아요. 예. 8개 중에 2개 집에서 썼다라 그러는데 나머지 그럼 6개는 어떻게 했느냐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저거는 약간 뭐 윤리 도덕적인 문제이지만 또 본인 문제보다는 부인의 문제고 예. 그래서 저는 뭐 약간 고민은 그래도 조금 많이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메스크 후보는 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사실 지난 4일 인사청문회에서 임혜숙 후보 지금 현구택 전 부위원장 설명에 따르면 가장 큰 고민 대상이라 그랬어요. 근데 논문 문제와 관련해서 여당에서 약간 엄호하는 듯한 발언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뭐 퀴리 부인 얘기 뭐 이런 것까지 나서 오히려 지금 평가는 역효과난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지금 있습니다. 사실은요. 그런 엄호성 발언이요. 아무튼 지금 여당이 고민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있는데요. 박찬환 교수님. 네. 박찬환 교수님께서 일단 언론에서는 3명의 후보가 등장을 하고요. 현구택 전 부위원장은 그중에서도 임혜숙 후보자가 가장 큰 고민 대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뭐 민주당이 예. 지금 야당과 여론의 이러한 이 공격을 공세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국민들의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내로남불에 대한 정권에 대한 불만들이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야당의 요구를 갖다가 여당이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해서 청와대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고 봐요. 특히나 임혜숙 후보자하고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예. 저는 뭐 차라리 자진 사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분야의 어떤 도덕성 부분은 뭐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직무와 연관된 분야의 도덕성은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직무와 연관돼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임혜숙 후보자 같은 경우에 과기부지 않습니까? 예, 과기부. 그런데 연구자들입니다. 연구자들에게 전문성은 논문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논문이 남편과의 공저, 물론 뭐 본인의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문제지만 남편의 논문이 대다수가 다 부인과의 공저다. 물론 같은 분야에 연구하는 사람일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긴 합니다. 예. 그런데 연구자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자신의 전문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이게 뭐 승진에 영향을 안 미쳤다, 뭐 같은 분야다 이렇게 얘기될 수 있지만 예. 과학기술 우리나라의 어떤 연구를 갖다가 총괄하는 예. 그런 분야인데 이런 전문성에 논란이 생기면 직무 윤리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통제를 하겠습니까? 박준영 후보자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의 문제는 아니지만 예. 이 해양수산부라고 하는 게 소위 말하면 바다상에서 밀수도 막아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런 역할도 있죠. 그렇죠. 그런 역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부인이 이게 뭐 몇십 점이라면은 예. 뭐 넘어갈 수 있다고 봐요. 그런데 1000여 점이 넘는 도자기를 뭐 아무리 싼 걸 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비싼 걸 샀냐 싼 걸 샀냐가 문제가 아니라 벼룩시장에서 산 게 문제가 아니라 1000여 점 되는 거를 갖다가 외교 행랑으로 들어와서 그거를 갖다가 나중에 판다.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문제가 있는 거죠. 직무와 연관돼 있는 부분에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른 두 부분은 모르더라도 예. 이 직무와 연관된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두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든지 예. 아니면은 민주당이 야당과 목소리를 같이 해서 사퇴 공고를 하면은 청와대가 자연스럽게 예. 이거를 받아들이는 모양새를 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한 가지 박찬환 교수님 더 궁금한 것은 이번에
인사 검증 청와대에서 먼저 했을 거 아닙니까? 검증을 여기에서는 이런 내용들이 잡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인사 검증의 문제점이 또 드러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박준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 예. 본인에 대한 인사 검증은 철저하게 했을지 모르겠지만 부인의 그 소위 SNS에 그 도자기가 이미 수년 전부터 올라와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관가를 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놓쳤다고 볼 수 있네요. 그렇죠. 이 부분은 놓친 거죠. 그러면은 후보자뿐만이 아니라 직계 가족, 특히나 부인이나 예. 이런 부분에는 도덕성 검증이 도대체 있었느냐 아. 이런 이제 논란이 빚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작년에도 그것 때문에 인사수석 교체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예. 이 부분에 좀 개선점들이 왜 그런지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뭐 세평을 갖다가 듣지 않겠다 뭐 정보 개입을 갖다가 최소화하겠다 그랬던 것들이 예. 현 정부의 인사 검증에 있어서 부메랑으로 돌아온 측면은 없는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지난 5년을 돌이켜 보면서 예. 좀 다시 좀 돌아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같았으면 뭐 세평 이런 형태를 통해서 파악될 수 있는 내용들 이번에는 사실 그런 것에 거리 두기를 좀 했거든요. 엄격하게. 그 바람에 오히려 더 부작용이 난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십니다. 지금요. 자, 이런 상황에서요. 지난 4일 5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 날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안경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오늘 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될 예정이면 임명이 되겠죠. 자, 여야의 칭찬 세례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뭐 4명이 대표적으로 소개됐는데 뭐 간단하게 내용만 제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7대 인사원칙 위배 사안 전혀 없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깨끗하게 살아온 분이다. 위로 가겠습니다. 같은 생각이다. 나도 깨끗한 분이다. 깔끔한 공직 생활에 경의를 표한다. 경의를 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이례적인 칭찬이 나온 거죠. 그만큼 뭔가 공직자로서 한 30년 정도 되는 공직 생활을 했는데 잘 걸어오신 분이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이 내용과 관련된 영상 어떤 모습이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우리 후보자께서 제출한 자료들 내용들 이렇게 보니까 뭐 이런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은 전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인했습니다. 그동안 공직생활 30년 하시면서 짧은 기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소위 세간의 질타를 받을 수 있는 문제와 관련해서 전혀 흠이 없이 공직생활 하신 점에 대해서 높이 평가합니다. 윤준명 의원님께서 뭐 7대 원칙에 위배되는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적합하다. 저도 뭐 같은 생각입니다. 네, 후보님 30년간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본연은 경의를 표합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봤을 때 이게 진짜 바람직하냐? 그리고 공무원 행동 강령 주요 내용을 갖다 이렇게 규정해 놨는데 여기 입에 대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임명하는 게 맞느냐라는 걸 묻는 겁니다. 제가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공직생활 30년 동안 하셨으면 깨끗하게 살아오신 분이 강력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야지. 일자리를 통해 희망을 갖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청년 등을 중심으로 일자리 기회 확대에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도덕성 부분, 뭐 개인 신상 부분에서 뭐 지적할 게 없이 깨끗하다. 그러니까 청문회장에서 다른 후보자 얘기를 끌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질문까지 좀 나왔습니다. 자, 윤영걸 전 대표님. 네. 야당 의원으로부터 경의를 표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청문회 하면서 저 정도 칭찬을 여야로부터 들은 사람이 없죠. 천연기념물 수준, 희귀종 수준이죠. 네, 7대 음주운전, 위장전이 뭐 등등 자녀 뭐 이런 거 필수 과목이다시피 했는데 하나도 없어요. 안경덕 그 장관 후보자가 그래서 상당히 칭찬을 들었는데 딱 하나 지적이 됐죠. 이마트로부터 선물 명단이 2번 올라가 있었다. 명단에 올라가 있었다. 네, 근데 본인이 부인했고 일부 신문에는 거론이 됐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그래서 받은 바 없다. 받은 바 없다. 그래서 끝났어요. 그 받아도 사실 뭐 그 한우하고 뭐 그 꽃감인가 받았다는데 그거 뭐 안 받는 게 더 좋지만 그거 갖고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거니까 30년 공직자 생활을 저렇게 투명하게 했느냐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칭찬을 들었죠. 근데 제 경험
기자로서 관청 출입해 보면 저런 분들이 희귀종이 아니고 굉장히 많아요. 아, 많습니까? 많은데 지금 이상한 사람만 자꾸 찾아가지고 장관을 시키려니까 그렇죠. 장관들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굉장히 그렇게 깨끗한 사람이 많은데 왜 거기서 안 뽑고 다른 데서 그렇죠. 뽑냐 이 말씀이네요. 공직자들 30년 이상 한 사람들 자기 관리 철저합니다. 부인들도요. 그 상당히 뭐 밀수하고 뭐 이런 거 엄두도 안 내요. 굉장히 부인부터 장관들이 달라가지고 저희들이 보면은 퇴직하신 장관 부인한테 저희들 인사를 90도씩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굉장히 청렴하게 나라로에서만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바라는 게 굉장히 높은 수준을 바라는 거 아니에요. 상식. 어린이날 아이 보기 부끄럽지 않고 내일 모레 어버이날 부모 보기 부끄럽지 않을 정도의 상식만 가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나온 사람들은 저 해양수산부 장관이나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나가도 너무 나갔잖아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상이잖아요. 수천 점을 뭐 거의 외교 행랑에 들어오고 또 논문이라든가 가족 동반 해외 출장, 가족 동반 해외 출장이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들 옛날에 가보면은 그 전날 호텔방 문 잠그고 보고서 쓰고 비행기 안에서 고치고 귀국하자마자 사무실에 보고 바로 하는 게 그게 출장입니다. 근데 가족 동반해서 어디 소풍 간 것도 아니고 저런 사람이 있을 수가 없죠. 저는 그 어느 신부가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는데 이런 내용을 학생들한테 물었대요. 인간성은 좀 나쁜데 수술을 아주 잘하는 의사. 인간성은 좋은데 수술 실력이 좀 별 볼 일 없는 의사. 여러분들은 어느 의사한테 수술을 받겠습니까? 다들 만장일치로 인간성 문제하고 수술이 더 기술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 했대요. 전 맞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이 공직자들의 도덕성 못지않게 저는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안경덕 고용부 장관 후보자도 직업관리로서 노사문제 전문가고 품격도 다 갖췄잖아요. 이런 사람이 안 되면 능력이라도 좀 뛰어나야 되는데 지금 상식이 어긋나다고 하는 저 과기부나 해양 장관이 그만큼 능력에 대해서 뭐 설명이 나온 게 있느냐 그러니까 논란을 극복할 만한 능력은 있는가 이렇게 물으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거를 대통령이 저는 두 분은 미안하지만 낙마해야 되고 꼭 시키려면은 그 능력을 설명을 해야 돼요. 얼만큼 능력이 있는지. 아니 세종대왕 때 뛰어난 황희정성이 19년 했잖아요. 근데 그 여러 가지 하자가 논란이 좀 많았잖아요. 있었죠, 근데 논란이. 시켰잖아요. 그만큼 능력이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걸 시키려면은 대통령이 저는 설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논란, 여러 가지 지적을 받는 것을 극복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하려 한다면 능력이 있다라는 걸 증명을 해달라 이 말씀이시네요. 지금요. 아무튼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뭐 굉장히 좀 드문 모습이 나타나서 오늘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자, 오늘부터는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일까지 이틀간 진행이 됩니다. 기사 보겠습니다. 김부겸 벼르는 야당 이렇게 돼 있습니다.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등등을 따진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굉장히 민감한 요새 이슈가 됐죠. 이런 거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물어보는 걸 보니까 문재인 정부의 정책 전반에 대해서 뭔가 파고들 그런 분위기다. 뭐 이렇게 기사는 돼 있습니다. 자, 일단 야당에서는요. 문제 제기 좀 강하게 하고 있거든요. 관련 영상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도대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내각을 구성하는 내각의 총책임자가 어떻게 민주당 국회의원 출신의 민주당 당대표를 출마했다가 떨어진 사람, 법무부 장관, 행안부 장관 전부 민주당 현역 국회의원이고 국정원장 전직 민주당 의원이고 국무총리까지 민주당 대표 출마했던 사람을 하겠다는 것은 이거는 민주주의 선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관권 선거하겠다는 노골적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국무총리 후보자 자체의 처음부터 지명 처리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자, 이윤석 전 최고위원. 사실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는 앞서서 행안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청문회를 거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야당에서 굉장히 공세를 아직 시작도 안 됐는데 굉장히 공세적이거든요. 그런 이유는 뭡니까? 김기현 원내대표 취임 이후에 이제 공세적인 입장이 이제 자주 나오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김부겸 그 후보자에 대해서도 뭐 도덕적인 면을 따지겠다 이런 부분은 강하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그
차량 과태료 미납으로 이렇게 압류되고 뭐 이런 압류됐다는 것들. 점들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뭐 해프닝성에 가까운 것이고 본인의 예. 해명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례적으로 수차가 많기 때문에 예. 34번인가요? 그건 좀 이해하기 30번이 넘습니다. 예, 좀 이해하기 어려운 예. 수치이기 때문에 그건 해명을 들어봐야겠지만은 나머지는 보통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에 대해 가지고 예. 입장을 묻는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부적격한 장관 후보자들도 예. 결국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과 각을 세울 수 있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김부겸 총리에게는 정책적으로 총리가 되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여러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검토를 아니면 부탁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여러 소신 있는 의견을 낼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검증해 보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예. 그게 된다 그러면은 또 아까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선거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공정하게 임할 수 있는 것인지. 자, 아까 이제 김기현 원내대표가 말씀하신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예. 저희가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요. 이번 보궐선거 때도 그렇고요. 민주당이 내각을 통해 가지고 일괄되게 해왔던 게 뭐냐면은 예. 선거 앞두고 지난 정권까지는 보이지 않았던 굉장히 현금성 복지나 이런 것들을 많이 들고 나왔었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선거의 공정성에 상당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예. 이번에 총리께서 총리 후보자가 만약에 총리 되시면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주요 질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지금 저희가 오늘 또 뒤에 다루겠지만 현금성 복지 이런 것들이 예. 선거를 앞두고 후보 입장에서 나오는 것은 이해할 만하지만은 예. 정부가 이렇게 선심 쓰듯이 내려보내는 것 자체는 공정성 문제가 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자에 관한 청문회에서 야당의 공격 포인트, 이른바 공세 포인트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와 다른 얘기를 좀 끄집어내려는 거. 그리고 선거 앞두고 어떤 역할을 지금 하지 않겠다는 걸 아예 못을 박을 그런 질문들을 하겠다는 거군요. 오늘 그렇다면은. 그러니까 개인의 신상보다는 그 부분에 초점이 두어질 것 같다는 전망이었습니다. 오늘 내일 진행이 됩니다.